야, 거지년아, 넌 아직도 거지처럼 사냐? 강남 호텔에서 동창 머리에 와인을 부었는데 그 여자가 50만 국군을 지휘하는 서열 1위 합참의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 권력자가 남편의 별 2개 믿고 까부는 동창을 군법으로 짓밟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 수백 미터 깊이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이라 불리는 비일문서고, 즉 군사지휘통 제실지통실의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릴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 위로 디지털 지도인 전장 가시화 체계가 붉은 궤적을 그리며 번뜩였다. 새벽 3시 42분.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지만 이곳은 전시와 다름없는 긴박감이 흐르고 있었다. 현재 시각 3시 42분. 전방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미상 항적 포착. 고도 1.2km, 속도 시속 80km. 아군 무인기와 식별 부호 불일치. 작전 장교의 다급한 외침이 정적을 갈랐다. 그 순간 지통실 중앙의 가장 높은 단상, 합동참모의장 명패가 놓인 지휘석 의자가 천천히 돌아갔다. 보고해. 항적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분석되나. 낮지만 묵직한, 마치 동굴 속에서 울리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대한민국 국군 의전 서열 1위, 50만 대군을 호령하는 사성 장군 천수련 대장이었다. 그녀가 쓴 무태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 같았으나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온 맹수의 직관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예. 현재 이동 경로상 수도권 북부의 방공 진지를 정찰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격추 명령을 하달해 주십시오. 작전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천수련은 즉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톡, 톡, 톡.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시나리오가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교차하고 있었다. 단순 정찰인가? 아니면 우리의 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미끼인가? 지금 격추한다면 자네가 민가로 떨어질 수도 있다. 놈들은 그걸 노리는 걸지도 모른다. 천수련이 입을 열었다. 격추 대기. 전방 1군단, 5군단 방공 포대의 지시에 사격 통제 레이더만 조사하고 발사는 하지 마라. 놈들이 라곤 조준 경고음을 듣고 기술을 돌리는지 확인해. 하지만 의장님, 수도권 진입까지 불과 5분입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내 명령 안 들리나? 지금 격추하면 파편이 파주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쏟아진다. 놈들은 조잡한 무인기에 폭발물을 싣고 왔을 가능성이 커. 아군의 대응 사격으로 민간인 피해를 유발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수작이야. 레이더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된다. 1분. 딱 1분만 더 지켜본다. 천수련의 단호한 일깔에 지통실 내의 술렁임이 잦아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응시했다. 1초가 1년 같은 시간이 흘렀다. 58초, 59초. 무인기 기수 돌립니다. 북측으로 선회 중. 북으로 돌아갑니다. 안도의 한숨이 지통실을 가득 메웠다. 천수련의 판단이 정확했다. 적은 아군의 대응 태세와 민간 피해라는 딜레마를 노린 것이었다. 천수련은 그제야 쥐고 있던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다. 상황 종료. 전방 부대는 아침까지 경계 태세 유지하고 해당 항적 정보는 정보본부로 이관해서 정밀 분석해. 이상. 마이크를 끈 천수련이 깊은 숨을 토해내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어깨에 달린 4개의 은색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었다. 최초라는 수식어는 영광이 아니라 족쇄였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
그녀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의장님, 따뜻한 차 좀 준비했습니다. 비서실장 김 소장이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았다. 고마워. 김 소장, 오늘 일정은? 오전 9시에 국방위원회 출석이 있고 오후에는 한미연합사령관과 오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 소장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뭐지? 관저로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의장님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챙겨왔습니다. 김 소장이 건넨 것은 고급스러운 한지로 만들어진 봉투였다. 겉면에는 붓글씨로 신림여자중학교 제40회 졸업생 동창회 초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천수련의 눈동자가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신림여중.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방금 전 무인기 침투 상황에서도 유지했던 평정심의 균열이 생겼다. 코끝에서 비릿한 냄새가 났다.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끈적하고 역겨운 싸구려 포도 향기였다. 40년 전 서울 관악구 난곡지구 달동네.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곳에서 어린 수련은 쥐새끼라고 불렸다. 야, 천수련. 너한테서 냄새나. 좀 씻고 다니면 안 되냐? 기억 속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국세라. 건설사 사장의 딸이자 학교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아이. 점심시간이었다. 국세라는 매점에서 파는 포도주스를 들고 수련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수련아, 목마르지? 이거 마셔. 어린 수련이 경계하며 고개를 젓자 국세라의 추종자였던 나주리가 뒤에서 수련의 양팔을 결박했다. 가난한 년이 주는 대로 처먹어야지 비싸게 구네. 국세라는 뚜껑을 연 포도주스를 수련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차갑고 끈적한 보랏빛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하얀 교복 블라우스 위로 뚝뚝 떨어졌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고, 거지꼴이 더 거지가 됐네. 깔깔깔.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수련은 울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때까지 참았다. 그때 국세라가 수련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너네 엄마가 우리 집 식모라며? 너도 커서 니네 엄마처럼 남의 집 변기나 닦아. 그게 너한테 어울려. 의장님? 의장님? 김 소장의 부름에 천수련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제복 소매를 꽉 쥐고 있었다. 식은 땀이 흘렀다. 대한민국 전군을 지휘하는 사성 장군이 고작 중학교 동창회 초대장 하나에 손을 떨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봐. 김 소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간 뒤 천수련은 초대장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 넣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천수련은 서랍 대신 가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배경 화면에는 덥수룩한 수염에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 여보, 나야. 오늘 저녁에 할 말이 있어. 서울 한남동 합참의장 공관. 천수련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났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깔린 으리으리한 관저였지만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여느 가정집과 다를 바 없었다. 왔어? 오늘 뉴스 보니까 전방이 시끄러웠다던데 고생했네. 앞치마를 두른 중년 남성 강무진이 국자를 든 채 현관으로 마중을 나왔다. 겉보기엔 배 나온 동네 아저씨 같았지만 그의 팔뚝의 솟은 핏줄과 날카로운 눈매는 범상치 않은 과거를 짐작게 했다. 그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707특임대에서 원사로 전역한 전설적인 특수부대원 출신이었다. 수련은 제복 상의를 벗어 무진에게 건넸다. 무진은 익숙하게 받아 옷걸이에 걸며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그는 아내의 미간에 잡힌 미세한 주름만 봐도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북쪽 애들 때문은 아니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중 수련이 조심스럽게 초대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왔어. 무진이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신림여중 동창회.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수련이 잠꼬대로 끙끙 앓으며 국세라의 이름을 부르던 밤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내의 등 뒤에 남은 마음의 흉터가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안 가도 돼. 뭐하러 그런 데 가서 스트레스를 받아.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 합참의장인데 그런 놈들 상대할 시간도 아깝지. 무진이 초대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려 했다. 하지만 수련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가고 싶어. 뭐? 당신 진심이야? 응. 확인해보고 싶어. 내가 정말 강해졌는지. 아니면 겉보기에만 계급장으로 무장한 겁쟁이인지. 그리고 어머니 유언 기억하잖아. 수련아, 진정한 복수는 용서가 아니다. 내가 보란듯이 잘 살아서 그들이 너를 올려다보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악하다면 그때는 피하지 말고 밟아라. 품위 있게. 수련의 어머니는 평생 파출부 일을 하면서도 딸에게 비굴함을 가르치지 않았다. 수련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다. 무진은 한숨을 내쉬며 초대장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래. 당신 고집을 누가 꺾겠어. 근데 어떻게 갈 거야? 정복 입고? 헌병대 경호 차량 깔고? 아니. 수련이 고개를 저었다. 계급장 떼고 갈 거야. 내 배경, 내 지위 다 내려놓고 그냥 인간 천수련으로 갈 거야. 그들이 40년 전처럼 나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하. 이거 재밌겠네. 잠자는 사자의 콧수염을 뽑으러 가는 꼴이라니. 무진이 껄껄 웃으며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좋아. 그럼 나도 같이 가. 당신 혼자 보내면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 대신 나도 정체 숨기고 가는 거지. 나야 뭐 지금은 조경 농원하는 배 불뚝 나온 아저씨니까 연기할 것도 없지만. 당신은 운전기사 노릇이나 해. 남편이라고 나서지 말고. 알았어. 마누라 명령인데 따라야지. 근데 수련아, 그거 알아? 무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수련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미 이겼어. 그들이 명품 가방 자랑하고 남편 계급 자랑할 때 당신은 나라를 지키고 있었잖아. 쫄지 마. 당신 뒤엔 내가 있고 대한민국 50만 국군이 있어. 수련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남편의 투박한 위로가 그 어떤 훈장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수련은 옷방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옷들을 꺼냈다. 명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장에서 샀던 베이지색 면바지와 헐렁한 셔츠. 그리고 굽이 다른 단화.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화장기 없는 민낯. 사성 장군의 위엄을 벗어던진 그녀는 영락없이 고단한 삶을 살아온 중년 여성처럼 보였다. 국세라 나주리. 기다려라. 이번엔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주스를 줄 차례일지도 모르니까. 동창회 당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최고층 빌딩의 연회장은 입구부터 화려함이 흘러넘쳤다.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바닥의 대리석은 밟기조차 미안할 정도로 반짝였다. 입구에는 축. 신림여중 제40회 졸업생 동창회라는 현수막과 함께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화환 리본에 적힌 문구들이 가관이었다. 오호건설 회장 사모님 국세라, 육군 제25보 병사단장 소장 마동탁 장군 사모님 국세라. 동창회는 시작 전부터 국세라의 동무대였다. 연회장 안은 온통 명품의 향연이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동창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진 가장 비싼 가방과 보석을 두르고 나와 서로를 곁눈질하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어머 얘, 너 피부과 어디 다녀? 얼굴에 광이 난다, 광이 나. 우리 남편이 이번에 강남에 빌딩 하나 올렸잖아. 거기 입점한 피부과 원장이 솜씨가 좋더라고. 대화의 내용은 천박하기 그지없었다. 남편의 연봉, 자식의 학벌, 아파트 평수, 골프 회원권. 그것이 그들의 계급이었고 인격이었다. 그때 연 회장 입구에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베이지색 면바지에 펑퍼짐한 셔츠, 그리고 굽 낮은 운동화. 손에는 명품 백 대신 낡은 천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머리는 대충 묶은 모습. 천수련이었다. 일순간 연 회장의 소음이 뚝 끊겼다. 수백 개의 시선이 수련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은 호기심이 아닌 명백한 경멸과 조소를 담고 있었다. 누구야? 서빙 아줌마야? 아니 가만. 제 천수련 아니야? 그 달동네 살던? 세상에 진짜네. 아직도 저러고 사나 봐. 여기 시그니엘인데 옷 꼬라지 좀 봐. 수련은 쏟아지는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접수대로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40년 전 교실 문을 열 때처럼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겼다. 접수대에는 나주리가 앉아 있었다. 국세라의 영원한 시녀. 그녀는 짙은 화장에 보석이 박힌 안경을 쓰고 명단을 체크하고 있었다. 수련을 본 나주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어머, 이게 누구니? 수련이 아니니? 살아있었구나. 나주리의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찢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련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야, 정말 반갑다. 근데 너 여기 회비 얼마인지 알고 온 거니? 인당 30만 원이야. 혹시 부담되면 말해. 우리가 걷어서 내줄 수도 있으니까. 옛날처럼. 나주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옛날처럼. 그것은 수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식비를 면제받던 시절을 비꼬는 말이었다. 수련은 아무런 대꾸 없이 천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정확히 5만 원권 6장을 꺼내 접수대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있어. 내 이름표 줘. 수련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나주리는 흥이 깨진 듯 입술을 삐죽거리며 이름표를 던지듯 건넸다. 자존심은 여전하네. 자, 내 자리는 저기야. 구석 테이블. 나주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주방과 연결된 통로 바로 옆 가장 구석진 자리였다. 그곳에는 동창회의 주류에 끼지 못한 평범하거나 형편이 넉넉지 않은 친구들 몇몇이 주눅든 채 앉아 있었다. 수련은 군말 없이 그곳으로 걸어갔다. 등 뒤로 나주리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쟤는 늙어서도 촌티를 못 벗네. 남편은 뭐 하는지 안 봐도 비디오다. 오늘 새라 오면 아주 볼만하겠어. 수련이 자리에 앉자 같은 테이블의 동창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 수련아. 오랜만이다. 그들의 눈에도 수련의 행색은 초라해 보였다. 수련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연 회장 중앙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원탁 테이블을 향해 있었다. 비워져 있는 상석. 여왕의 자리였다. 잠시 후 웅장한 음악과 함께 연 회장의 메인 문이 활짝 열렸다. 야, 세라야. 새빨간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모델처럼 걸어 들어왔다. 목에는 주먹만 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양팔에는 금팔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국세라였다. 그녀의 등장은 압도적이었다. 동창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국세라는 그 환호를 당연하다는 듯 즐기며 손을 흔들었다. 어머 얘들아. 다들 와줬구나. 너무 반갑다. 내가 좀 늦었지?
남편 부대 행사가 있어서 말이야. 사단장 사모 노릇하기도 정말 힘들다니까. 그녀는 은근슬쩍 남편의 계급을 과시하며 중앙 테이블로 향했다. 나주리가 쪼르르 달려나가 국세라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언니, 오늘 진짜 여신이다. 역시 장군 사모님은 클래스가 다르네. 국세라는 우아한 척 자리에 앉으려다 문득 나주리의 귓속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천수련에게 꽂혔다. 국세라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는 대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수련에게 다가왔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모두가 국세라와 천수련을 주목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수련이 아니니? 국세라가 수련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지독한 향수 냄새가 수련의 코를 찔렀다. 정말 오랜만이다.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뭐야. 소식도 끊기고 해서. 근데 꼴을 보아하니 사는 게 많이 팍팍한가 봐. 국세라가 수련의 낡은 셔츠 자락을 손가락 2개로 집어들었다가 더러운 것을 만진 듯 탁 놓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딴 옷을 입고 왔니? 시그니엘 물 흐리게.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수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의 차분한 눈동자가 국세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오랜만이다, 국세라. 여전히. 예의라곤 찾아볼 수가 없구나. 수련의 차분한 대꾸에 국세라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감히 천수련 따위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대꾸를 해? 국세라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뭐? 예의? 야, 천수련.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시끄러우니까 좀 비켜줄래? 밥맛 떨어지려고 해. 하. 이 미친년이 진짜 돌았나? 국세라가 비명을 지르며 옆 웨이터가 들고 있던 트레이에서 최고급 레드 와인 한 병을 낚아챘다. 붉은 액체가 병 입구에서 찰랑거렸다. 야, 천수련. 너 옛날 생각 안 나? 내가 기억나게 해줄까? 국세라가 와인병을 높이 쳐들었다. 40년 전 교실에서 쏟아지던 포도주스의 악몽이 오버랩되었다. 수련은 찻잔을 내려놓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이제는 결판을 내겠다는 신호였다. 부어봐.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이 거지 같은 년이. 국세라가 와인병을 기울였다. 콸콸콸. 검붉은 와인이 수련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베이지색 셔츠가 붉게 물들고 얼굴을 타고 와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연회장은 비명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수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와인을 뒤집어 쓴 채 국세라를 향해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였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굵직한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쿠, 마 장군님 오셨습니까? 김 대령님도 오셨군요. 부인들 모시러 오셨나 봅니다. 제복을 입은 장교 남편들이 아내들을 픽업하기 위해 연회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 맨 앞에는 국세라의 남편이자 현역 육군 소장인 마동탁이 거만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시그니엘 그랜드 볼룸의 공기는 붉은 와인 향과 비릿한 욕망, 그리고 곧 터져나올 파국의 전조로 끈적하게 엉겨붙어 있었다. 천수련의 머리 위에서 흘러내린 검붉은 와인은 베이지색 셔츠를 적시고 바닥의 대리석 위로 뚝뚝 떨어져 핏자국처럼 번져나갔다. 그녀의 속눈썹에 맺힌 와인 방울이 시야를 가렸지만 수련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닦아내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국세라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기묘한 침묵을 깬 것은 연회장 입구에서 들려온 호탕한 그러나 경박한 웃음소리였다. 하하. 김대령, 자네 부인은 내조를 참 잘해. 우리 집사람 비위를 저렇게 잘 맞춰주니
내가 진급 안 시켜줄 수가 있나? 육군 정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고 있었다. 그 선두에는 어깨에 2개의 별소장을 단 마동탁이 거만하게 배를 내밀며 걸어왔다. 제25보 병사단장. 국세라의 남편이자 군 내에서도 줄타기와 압으로 악명 높은 정치 군인이었다. 그 뒤로 나주리의 남편인 김철수 대령 연대장을 비롯해 동창들의 남편인 중령, 소령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다. 마치 맹수를 호위하는 하이에나 떼 같았다. 여보, 당신 왔어? 국세라가 남편을 발견하자마자 표정을 싹 바꿨다. 방금 전까지 악귀처럼 와인을 붓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억울하고 연약한 피해자의 얼굴로 돌변했다. 여보,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저 미친년이 내 동창회 다 망치고 있잖아. 국세라가 쪼르르 달려가 마동탁의 팔짱을 끼며 칭얼거렸다. 마동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위인이었다. 감히 장군 사모님이 주최한 성스러운 연회장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뭐? 어떤 놈의 여편네가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마동탁이 성큼성큼 걸어왔다. 군화 발소리가 연회장 바닥을 위협적으로 울렸다. 뒤따르던 김 대령과 다른 장교들도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분위기를 잡았다. 저 여자야. 저기 와인 뒤집어 쓴 거지 같은 년. 국세라가 손가락질한 곳에 천수련이 서 있었다. 와인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싸구려 옷차림, 그리고 바닥만 보고 있는 듯한 처량한 모습. 마동탁은 코웃음을 쳤다. 딱 봐도 인생 패배자, 잃을 것 없는 미친 여자로 보였다. 마동탁이 수련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이봐 아줌마. 당신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내 아내가 누군지 몰라? 나 육군 소장 마동탁이야. 사단장이라고. 마동탁의 고함 소리에 연회장의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듯 했다. 동창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사단장의 위세에 압도되어 숨죽여 지켜보았다. 하지만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손에 쥐었다. 그리고 셔츠 소매로 얼굴에 흐르는 와인을 아주 느리게 닦아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침착하고 고요한지 보고 있는 사람들의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옆에 있던 김 대령이 나서서 충성 경쟁을 하듯 소리쳤다. 이 여자가 귓구멍이 막혔나? 사단장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당장 무릎 꿇고 사모님께 사과드리지 못해? 헌병대 불러서 영업방해로 쳐넣기 전에. 그래 여보. 전현이 나한테 와인 뿌리려고 했다니까? 내가 정당방위로 먼저 부은 거야. 저런 년은 콩밥을 먹여야 정신을 차려. 아주 밟아버려. 국세라가 옆에서 부채질을 했다. 마동탁은 우쭐해졌다. 수십 명의 귀부인들과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수련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으름장을 놓았다. 당신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 말 한마디면 당신 같은 인생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감히 장군의 아내를. 그 순간이었다. 수련이 와인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감겨있던 눈을 번쩍 떴다. 마동탁의 시선과 수련의 시선이 허공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마동탁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수련의 눈동자. 그 눈은 겁에 질린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단 연병장 사열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수만 명의 병력을 내려다보던 절대자의 눈빛이었다. 마동탁의 뇌리 깊은 곳에서 본능적인 공포의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에이, 이 눈빛. 어디서 봤는데?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3개월 전 육군본부 대회의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단상 중앙에 앉아 자신들을 싸늘하게 질책하던 지옥의 저승사자라 불리던 그 사람.
마동탁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설마, 아닐 거야. 그분이 왜 이런 누추한 차림으로 와인을 뒤집어 쓰고 있겠어. 닮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수련이 입을 열었을 때 그 희미한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마동탁 소장. 목소리의 톤, 억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서리빨 같은 위압감. 그것은 50만 국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명령의 주파수였다. 자네는 민간인 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계급장을 앞세워 협박하는 것이 25사단장이 할 짓이라고 배웠나? 시간이 멈췄다. 마동탁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턱이 덜덜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옆에서 씩씩대던 김대령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사단장님 함자를 함부로. 닥쳐. 마동탁이 비명처럼 소리치며 김대령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김대령이 하고 쓰러졌다. 국세라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보, 왜 그래? 김대령을 왜 차? 하지만 마동탁의 귀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와인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그러나 그 어떤 정복을 입었을 때보다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천수련만이 보였다. 마동탁의 다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후들거렸다. 20년 넘게 몸에 밴 군인의 반사신경이 이성을 지배했다. 마동탁의 무릎이 털썩 대리석 바닥에 꽂혔다. 쿵소리가 연회장에 울렸다. 그는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용수철같이 상체를 세우고 오른손을 번개처럼 눈썹 끝에 가져다 댔다. 충성. 합참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한 비명에 가까웠다. 순간 연회장 안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얼어붙었다. 김대령, 최중령, 박소령. 그들은 합참의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뇌가 정지했다. 합참의장, 군 서열 1위, 사성장군,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군복을 입은 자 중 가장 높은 존재. 쓰러져 있던 김대령이 벌떡 일어나며 수련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경악했다. TV 뉴스에서 국방일보 일면에서 매일 보던 그 얼굴이었다. 안경을 벗고 와인을 뒤집어 썼을 뿐 그 서늘한 눈매는 분명 천수련 대장이었다. 충성.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김대령이 무릎을 꿇었다. 뒤따라온 중령들이 소령들이 일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수 경례를 올렸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와인 냄새가 진동하는 연회장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었다. 국세라는 입을 떡 벌린 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일어나. 쪽팔리게 왜 그래? 전현이 뭐라고? 국세라가 마동탁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마동탁은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손 치워. 이 무식한 여편네야. 너 지금 누구한테 와인을 부은 줄 알아? 너 미쳤어?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마동탁은 울부짖고 있었다. 공포였다. 단순한 상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가 지금 이 순간 끝장날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수련은 여전히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겨 무릎 꿇은 마동탁의 앞으로 다가갔다. 와인에 젖은 운동화가 마동탁의 반짝이는 구두 코앞에 멈췄다. 마 소장. 예. 소장 마동탁. 내 기억이 맞다면 자네는 지난달 지휘관 회의 때 청렴과 명예를 강조하며 군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도고했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네 부인은 동창생 머리에 와인을 붓고 자네는 민간인을 협박하나? 이것이 자네가 말한 명예인가? 수련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동탁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장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마동탁이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찧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주변의 동창들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특히 나주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자신이 시녀 취급하며 5만 원짜리라고 비웃었던 그 천수련이 남편인 김대령이 하늘처럼 모시는 사단장조차 벌벌 떨게 만드는 군 서열 1위라니.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또 다른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덥수룩한 수염에 평범한 점퍼 차림의 강무진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웬만한 몽둥이보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무릎 꿇은 장교들 사이를 가르고 수련의 곁으로 왔다. 무진은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수련의 얼굴에 묻은 와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괜찮아? 눈 안 따가워? 다정한 목소리였다. 수련은 잠시 무진의 손길에 얼굴을 맡겼다. 그 모습을 본 김대령이 눈을 비비며 헛구역질을 할 듯 놀랐다. 강원사님? 김대령은 초임 장교 시절 특전사에서 자신을 지옥 훈련으로 굴렸던 전설의 행보관 독사 강무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인간 흉기라 불리던 그가 합참의장의 남편이라니. 무진은 김대령을 슬쩍 곁눈질로 보더니 피식 웃었다. 김대위. 아니 이제 대령인가? 많이 컸네. 근데 자네 사단장님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내 마누라 머리에 술을 붓게 놔두나? 김대령은 히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아니, 역전이라는 말로도 부족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자 신의 심판과도 같았다. 수련은 무진의 손길을 가만히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다시 국세라를 향해 섰다. 국세라는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했다. 남편이 피를 흘리며 머리를 박고 있고 천하의 나주리가 기절초풍하여 쓰러져 있는 상황. 그녀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수련아. 아니, 의장님? 국세라의 입에서 비굴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게 오해가 있었네. 나는 그냥 장난이었어. 우리 옛날에 친했잖아. 기억 안 나? 내가 너 챙겨주고 그랬던 거. 수련은 피식 웃었다. 장난? 그래. 너한텐 장난이었겠지. 40년 전 포도주스도 방금 전 와인도. 수련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와인병을 집어들었다. 국세라가 쏟다 남은 와인이 반쯤 남아있었다. 수련은 와인병을 손에 쥐고 국세라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오지 마. 잘못했어. 수련아, 내가 미안해. 국세라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추잡한 꼴이었다. 마 소장. 수련이 나직하게 불렀다. 예. 의장님. 일어나. 마동탁은 벌벌 떨며 일어났다. 피범벅이 된 이마가 흉측했다. 자네 부인이 와인을 참 좋아하는 것 같군. 이렇게 좋은 날 건배라도 해야지 않겠나? 수련은 와인병을 마동탁의 손에 쥐어주었다. 부어. 예. 자네 부인 머리에 부으라고. 40년 전 내가 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방금 내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마동탁은 와인병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내에게 와인을 붓는다니.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은 사성 장군이었다. 불복종은 곧 죽음이었다. 게다가 이미 아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원망스러움이 공포를 이기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안 돼. 이거 에르메스 드레스란 말이야. 국세라가 비명을 질렀다. 닥쳐. 이 빌어먹을 여편네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마동탁은 눈을 질끈 감고 와인병을 기울였다. 콸콸콸. 검붉은 와인이 국세라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정성 들여 세팅한 머리가 엉망이 되고 수백만 원짜리 화장이 와인과 섞여 흉물스럽게 흘러내렸다. 아끼던 에르메스 드레스는 걸레짝처럼 붉게 물들었다. 꺄악. 국세라의 비명이 시그니엘 볼륨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발광했다. 내 옷, 내 머리. 마동탁 너 죽여버릴 거야. 그 꼴을 보며 수련은 차갑게 말했다. 어때? 끈적거리고 차갑고 비참하지. 수련은 몸을 굽혀 국세라와 눈을 맞췄다. 그게 40년 전 14살짜리 아이가 느꼈던 기분이야. 너는 오늘 드레스 하나 버렸지만 나는 40년 동안 내 영혼이 그 오물에 젖어 살았어. 국세라는 헐떡거리며 수련을 올려다보았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패배감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련은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숨죽인 채 구경하던 동창들, 바닥에 엎드린 장군들. 오늘 동창회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마 소장, 김대령. 예. 의장님. 내일 아침 9시. 전원 감찰실로 출석해. 군형법 제44조 항명,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특수폭행 방조 혐의까지. 내가 직접 조사할 거니까. 마동탁과 김대령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련은 미련 없이 뒤를 돌았다. 가자 여보. 무진이 수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엉망진창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수련의 뒷모습은 와인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어떤 제복을 입었을 때보다 빛나고 위험 있어 보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연회장 안에는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엘리베이터에 탄 수련이 거울을 보며 피식 웃었다. 엉망이 된 자신의 몰골이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을 꽉 막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쑥 내려간 듯 시원했다. 속 시원해? 무진이 물었다. 아니, 아직 멀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참교육은 이제부터 군법으로 보여줘야지. 수련의 눈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시그니엘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별들의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가 위치한 용산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마치 곧 들이닥칠 피바람을 예고하듯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국기계양대의 태극기를 세차게 흔들었다. 오전 8시 합동참모본부 의장 집무실. 천수련 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집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제 와인을 뒤집어 썼던 그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 벼려낸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 실장. 예, 의장님. 비서실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 감찰처장. 지금 즉시 호출해. 지금. 말씀이십니까? 그래. 보안 유지를 위해 휴대전화 반납시키고 대회의실로 집합시켜. 주제는 군 고위 장성의 민간 유착 비리 및 하극상이다. 김 실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대한민국 군 수사기관의 수장들을 한자리에 모은다는 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대숙청을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제25보병사단 사단장 관사.
마동탁 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거실 바닥에는 어젯밤 깨진 술병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소파에는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국세라가 있었다. 여보, 전화 좀 해봐. 응? 당신 선배들 많잖아. 국방위원장한테라도 연락해서. 국세라가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마동탁은 핏발선 눈으로 아내를 노려보았다. 닥쳐.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국방위원장? 야, 이 멍청한 여편네야. 상대는 합참의장이야. 대통령 빼고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군 서열 1위라고. 내가 그 사람 머리에 술을 부었다고. 이건 내 목이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야. 마동탁은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했다. 그때 관사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한 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몰려오는 소리였다. 뭐야? 마동탁이 창문 커튼을 젖혔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관사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과 헌병 군사경찰 마크가 찍힌 승합차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인원들은 팔에 붉은색 완장을 차고 있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 왔구나. 저승사자들이 왔어. 쾅, 쾅,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문 여십시오. 국방부 검찰단입니다. 마동탁 소장님 긴급 체포영장 발부되었습니다. 마동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국세라는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군 수사관들이 군홧발로 현관을 박차고 들어오고 있었다. 마동탁 소장, 당신을 군형법 제44조 항명, 제38조 군용물 절도 및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관들이 마동탁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올렸다. 잠깐, 나 사단장이야. 투스타라고. 예우 안 해? 어디서 감히. 마동탁이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 중 책임자로 보이는 대령이 차갑게 비웃었다. 예우? 합참의장님 면전에서 민간인 폭행을 방조하고 하극상을 벌인 군인에게 예우는 없습니다. 끌고 가. 철컥. 차가운 금속 수갑이 마동탁의 손목을 조였다. 평생을 권력의 상징으로 여겼던 손목시계 옆에 범죄자의 낙인이 채워진 것이다. 안 돼. 여보. 우리 남편 잡아가지 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와인 부었다고요. 국세라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여군 수사관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국세라 씨, 당신도 갑시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민간인 특수폭행 혐의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 건설사 지금 세무조사 들어갔습니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관사 밖으로 끌려나가는 마동탁의 어깨에서 수사관이 계급장을 뜯어냈다. 찍 하는 소리와 함께 찬란하게 빛나던 두 개의 별이 바닥에 떨어져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다. 오만했던 별들의 추락이자 40년 묵은 원한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순간이었다. 국방부 지하조사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눈을 찌를 듯한 백색 형광등. 이곳은 장군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마동탁은 죄수복 대신 뜯겨나간 계급장 자국이 선명한 전투복을 입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다. 단순히 어젯밤의 사건 때문만이 아니었다. 천수련 대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군내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은밀하게 내사 자료를 모으고 있었고 어젯밤 사건은 그 기폭제가 되었을 뿐이었다. 철컥.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수사관이 아니었다. 베이지색 정복 차림의 천수련이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 대신 훈장 하나만이 달려 있었다.
마동탁은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수갑이 책상에 묶여 있어 덜그럭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앉아. 수련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그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마동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의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술에 취해서, 제 아내가 무식해서. 마동탁이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렸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은 어제 시그니엘에서 호통치던 사단장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수련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마동탁. 자네 작년에 25사단 신병교육대대 막사 신축 공사 누구한테 줬지? 마동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건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세라건설. 자네 부인 국세라의 차명 회사더군. 입찰가는 다른 업체보다 20%나 비쌌는데도 선정됐어. 그리고 그 대가로 자네 아내는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수련이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그리고 재작년 부식 납품 업체 선정. 김철수 대령 부인 나주리의 친척명의 회사. 썩은 고기를 납품받아 장병들 식중독 일으켰던 그 사건. 자네가 무마시켰지? 그 대가로 나주리가 자네 부인에게 에르메스 백을 사다 바쳤고. 마동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있었다. 부끄럽지 않나? 수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나는 자네가 내 머리에 와인을 붓게 놔둔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자네는 군인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그 별을 고작 아내의 명품 백과 아파트 투기에 팔아먹었어. 그게 내가 자네를 용서할 수 없는 진짜 이유다. 의장님, 제발 연금만이라도 받게 해주십시오. 저 전역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동탁이 책상에 머리를 박으며 읍소했다. 연금? 꿈깨. 자네는 불명예 전역이 아니라 파면이다. 그리고 징역형을 살게 될 거야.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라. 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리고 자네 부인 국세라 씨. 지금 옆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네가 시켜서 억지로 한 일이라고 진술하더군. 횡령도 뇌물도 다 남편이 시킨 짓이라고. 마동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년이.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짓을 했는데. 다 내가 백 사달라, 차 바꿔달라 징징거려서 그런 거잖아. 마동탁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광했다. 수련은 씁쓸한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서로 물어뜯어라. 그게 너희들이 살아온 방식이니까. 취조실을 나온 수련은 복도 끝 창가에 섰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녀의 등 뒤로 무진이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었다. 잘하고 있어.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거야.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 치료하고 있는 중이야. 같은 시각 옆방 취조실. 국세라는 화장이 다 지워진 민낯으로 덜덜 떨고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남편이 군인이라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사모님. 여기 계좌 내역 다 나왔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에서 20억이 빠져나갔어요. 이거 다 뇌물입니다. 남편 탓하지 마시고 죗값 받으세요. 수사관의 추궁에 국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천수련 2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그녀의 저주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녀가 믿었던 돈도 권력도 남편의 계급장도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일주일 후
뉴스는 온통 현역 사단장 부부의 방산 비리 및 뇌물수수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천수련 대장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하게 배후에서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 자신을 영웅화하지 않았다. 국세라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녀의 건설사는 부도 처리되었다. 마동탁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주리를 비롯한 추종자들은 국세라에게 등을 돌렸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기 바빴다. 세라 언니가 시켰어요.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우정이라 믿었던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자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냈다. 어느 날 오후 수련은 무진과 함께 서울 구치소 접견실을 찾았다. 국세라가 면회를 신청했기 때문이었다. 무진은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수련은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고 싶어 했다. 유리병 너머로 국세라가 나타났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다. 오만하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했다. 수련아. 국세라가 힘없이 불렀다. 왜 보자고 했어? 나. 억울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다들 그렇게 살잖아. 있는 사람은 좀 누리고 없는 사람은 좀 참고. 그게 세상 이치 아니야?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해? 국세라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이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수련은 한숨을 내쉬었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안쓰러울 뿐이었다. 세라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품위는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강함은 남을 짓밟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너는 평생 갑옷처럼 명품을 두르고 남편 계급장을 휘둘렀지만 그 안에 너는 발가벗은 어린애였어. 겁쟁이였고. 뭐라고? 겁쟁이? 그래. 너는 내 자신이 초라해질까봐 남을 괴롭혔어. 나를 밟으면서 내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불쌍해. 너는 단 한 번도 진정한 너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너를 미워하는 감정조차 나에게는 낭비니까. 여기서 평생 내가 지은 죄를 곱씹으며 살아. 그게 내가 받을 진짜 벌이야. 야, 천수련. 가지마. 야. 국세라가 유리벽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수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등 뒤에서 들리는 국세라의 절규가 점점 멀어졌다. 구치소를 나온 두 사람을 맞이한 것은 맑게 갠 가을 하늘이었다. 배고프다. 여보,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무진이 수련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뭐 먹을래? 스테이크? 아니면 호텔 뷔페? 수련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 순대국밥. 아주 뜨끈하고 얼큰한 걸로. 시장통에 있는 그 집 가자. 하하. 역시 천수련답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시그니엘의 화려한 코스 요리보다 시장통의 뚝배기 한 그릇이 훨씬 더 귀하고 맛있게 느껴졌다. 수련은 국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생각했다. 어린 시절 포도주스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따뜻한 된장국. 그것이 자신을 살게 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 무진이 곁에 있다. 이거면 됐어. 나는 충분히 행복해. 수련은 4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합참의장이자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킨 승리자였다. 식당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군 당국 방산 비리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 착수.
천수련 합참의장, 성역 없는 수사지시. 수련은 무진과 눈을 마주치며 빙긋 웃었다. 그리고 깍두기 하나를 아작 씹었다. 맛있다. 정말. 별들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 뒤에는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놓여 있었다. 2달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장성급 방산 비리 및 민간인 모욕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성난 여론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호기심에 찬 군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마동탁 전 소장과 국세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2달 전 시그니엘 호텔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마동탁은 머리를 삭발한 채 퀭한 눈으로 바닥만 응시했고 국세라는 화장기 없는 누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어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피고인 마동탁, 국세라에 대한 선고를 시작한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인 마동탁은 육군 소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국가 안보를 담보로 아내의 차명회사에 특혜를 주고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또한 합참의장에게 하극상을 범하고 민간인에 대한 폭행을 방조하여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마동탁이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다 아내가 시켜서 한 겁니다. 저 여자가 명품 백 사달라, 강남 아파트 사달라 복가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피해자입니다. 옆에 있던 국세라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다. 이 미친 인간아. 내가 장군 체면 세워달라고 돈 필요하다며. 골프 회원권 끊어달라고 징징거린 게 누군데. 내 인생 물어내. 너 때문에 내가 범죄자 됐어.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부부였던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으르렁거렸다.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조소가 터져나왔다. 꼴 좋다. 저게 장군 부부라니.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재판장이 의사봉을 쾅쾅 두드렸다. 정숙, 피고인들은 자중하시오. 주문을 낭독한다. 법정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피고인 마동탁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또한 불명예 전역과 동시에 계급을 2등병으로 강등하며 군인연금 지급을 전액 박탈한다. 추징금 3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국세라를 징역 8년에 처한다. 관련 건설사는 폐업 조치하며 부정 축제한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안 돼. 내 돈. 내 아파트. 국세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마동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나갔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화려한 별들의 추락이 아니라 탐욕에 찌든 인간 군상의 비참한 말로일 뿐이었다. 법정 맨 뒤쪽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여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수련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가슴을 스쳤다. 결국 이렇게 끝날 것을. 수련은 법정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뺨에 차가운 눈송이가 닿았다가 녹아내렸다. 40년 전 포도주스를 뒤집어 쓰고 울며 뛰어가던 그 골목길의 차가움이 이제야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정문 앞에는 강무진이 우산을 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어? 응. 끝났어. 무진이 말없이 수련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가자. 뜨끈한 어묵 국물이나 마시러 가자.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나란히 걸었다. 수련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삭막한 법원 건물이 눈발 속에 희미해지고 있었다. 악연은 그렇게 눈과 함께 덮여가고 있었다. 충북 청주 여자교도소.
국세라는 4021번이라는 번호로 불리고 있었다. 에르메스 드레스 대신 거친 죄수복을 입었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플라스틱 식판을 들어야 했다. 그녀가 배정받은 감방은 8인실이었다. 좁고 습한 방 안에는 이미 터줏대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이 신입, 장군 사모님이라며? 여기서는 내 남편 계급장 안 통한다. 화장실 청소부터 해. 사기죄로 들어온 방장이 국세라에게 걸레를 던졌다. 국세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입술을 깨물었다. 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국세라야. 건설사 회장이었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밟아. 방장의 눈짓에 다른 수감자들이 국세라를 에워쌌다. 40년 전 자신이 천수련을 괴롭힐 때 나주리와 아이들이 했던 짓 그대로였다. 국세라는 바닥에 웅크린 채 발길질을 당하며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잘못했어. 그날 밤 국세라는 화장실 구석에 앉아 퉁퉁 부은 얼굴로 울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 냄새나는 변기. 문득 수련의 말이 떠올랐다. 너네 엄마가 우리 집 화장실 청소하더라. 너도 커서 변기나 닦아. 자신이 뱉었던 그 독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정확히 자신의 현실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인과응보였다. 며칠 뒤 영치품이 도착했다는 방송이 나왔다. 국세라는 가족들이 보낸 것인가 싶어 헐레벌떡 면회실로 갔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감옥에 있고 하나뿐인 딸은 유학 간 미국에서 연락을 끊어버렸다. 교도관이 건넨 것은 작은 소포 상자 하나였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두꺼운 양말 한 켤레,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국세라는 편지를 펼쳤다. 세라야, 날씨가 많이 춥지. 이 일기장은 내가 중학교 때 썼던 거야. 매일 너한테 괴롭힘 당하고 집에 와서 죽고 싶다는 말을 수없이 적었던 그 일기장이다. 버리려다가 혹시나 해서 뒀었는데 이제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보낸다. 한번 읽어봐. 내가 재미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리고 양말은 감방 바닥이 차가울 것 같아서 넣었다. 내가 나한테 줬던 차가운 포도주스 대신 나는 따뜻한 양말을 보낸다. 이게 나의 복수야. 너와 똑같은 괴물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부디 그곳에서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길 바란다. 밥 굶지 말고. 편지 끝에는 이름 대신 작은 포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국세라는 일기장을 넘겼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14살 천수련의 절규가 가득했다. 오늘도 세라가 내 가방을 변기에 버렸다. 엄마한테 말하면 속상해 하실까봐 그냥 넘어졌다 하고 빨았다. 손이 너무 시렸다. 학교 가기 싫다. 세라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국세라의 손이 덜덜 떨렸다. 툭, 투둑.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다. 자신이 짓밟았던 것이 단순한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 피와 살이 있고 감정이 있는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사무치게 다가왔다. 으흐흐. 흑흑. 국세라는 감방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뼈저린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수련이 보낸 두꺼운 양말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날 저녁 국세라는 배식받은 콩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었다. 눈물 젖은 밥은 짜고 썼지만 그녀는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언젠가 수련을 다시 만난다면 무릎 꿇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2년 후 봄.
천수련 대장의 저녁식이 열리는 계룡대 대연병장. 50만 장병의 도열을 받으며 천수련이 단상에 섰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합참의장으로 기록되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녀는 군내 사조직을 척결하고 방산 비리를 뿌리 뽑았으며 병영 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나 천수련은 오늘부로 군복을 벗습니다. 지난 40년 군인은 나의 직업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수련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내 어깨의 별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전우들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귀빈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강무진에게 머물렀다. 무진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나는 민간인 천수련으로 돌아갑니다. 장군의 명예는 여기에 내려놓지만 인간 천수련의 품위는 죽는 날까지 지키겠습니다. 충성. 수련이 마지막 거수 경례를 올렸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답례했다. 예포가 터지고 오색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가장 아름답고 명예로운 퇴장이었다. 일주일 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수련과 무진이 운영하는 작은 조경 농원이었다. 수련은 헐렁한 작업복에 밀진 모자를 쓰고 꽃밭을 가꾸고 있었다. 흑투성이가 된 손이 그 어떤 장갑을 꼈을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어이, 천 사장님. 새참 드셔야지. 무진이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쟁반 위에는 막걸리 한 주전자와 김치전, 그리고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웬 와인이야? 대낮부터? 수련이 땀을 닦으며 물었다. 무진이 돗자리를 펴며 싱긋 웃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당신 그 지옥 같은 동창회 갔다 온 지 딱 2년 되는 날이잖아.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수련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무진이 와인잔에 붉은 와인을 따랐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와인은 더 이상 핏빛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저 향긋한 포도주일 뿐이었다. 그때는 이 와인이 무기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술이네. 그렇지.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당신이 강해지니까 와인도 그냥 맛있는 음료수가 되는 거지. 무진이 잔을 건넸다. 건배할까?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는 진짜 자유로워진 천수련을 위하여. 위하여. 쨍 하는 청아한 소리와 함께 두 잔이 부딪혔다. 수련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감돌았다. 그때 우체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천수련 씨, 편지 왔습니다. 수련이 받아든 편지 봉투에는 발신인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교도소 소인이 찍혀 있었다. 의장님. 아니, 수련아. 나 세라야. 뉴스에서 내 저녁식 봤어. 정말 멋있더라. 나는 여기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있어. 얼마 전에는 내가 만든 빵을 동료들한테 나눠줬는데 다들 맛있다고 웃어주더라. 누군가에게 뭘 뺏는 게 아니라 주는 기쁨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어. 내가 보낸 양말 구멍 날 때까지 신고 기워서 또 신고 있어. 내 발은 따뜻한데 가슴은 아직도 너한테 미안해서 시리다. 출소하면 먼 발치에서라도 너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어. 건강해라. 나의 영원한 장군님. 수련은 편지를 다 읽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곱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누구야? 무진이 물었다. 그냥 옛날 친구. 이제야 철든 친구. 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무진의 어깨에 기대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더 이상 폭풍은 없었다. 여보, 나 지금 참 좋다. 나도 좋다.
당신이랑 이렇게 흙 만지며 사는 거 내 평생 소원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아 전해지는 온기. 그것은 계급장보다 명품보다 권력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단단한 사랑의 증거였다. 별들은 밤이 되면 빛나지만 해가 뜨면 조용히 사라진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천수련이라는 별은 이제 제복 위에서가 아니라 그녀의 살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정원에는 붉은 장미와 보랏빛 포도나무가 평화롭게 어우러져 자라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